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처, 공자, 미켈란젤로, 휘트먼, 예수, 에밀리 디킨슨, 에머슨 등 역사에 크고 작은 족적을 남긴 60인의 고도, 시간, 열정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중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글은 대부분 시인데요. 저자는 시를 유의가 아닌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인들의 가르침을 탐구한 이 책은 먼저 독자들에게 핵심 구절을 발췌하여 공유하고 각 구절의 의미와 맥락을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독자에게 친절히 풀어내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인 다이어의 깊이 있는 통찰과 잘 정제된 삶의 조언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직면할 때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인간의 6가지 실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자신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우리의 뛰어난 조상들이 2000년도 훨씬 전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흙을 밟고 다녔으며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밤에 보는 것과 같은 별을 보았으며 우리가 매일 보는 것과 같은 태양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우리가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그리고 2000년 뒤 같은 지구상의 우연히 나타나게 된 한 시민인 나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너무 놀라워 전율과 신비감마저 느끼게 된다. 키케로는 한때 노마의 아버지로 불렸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법률가, 정치가, 작가, 시인, 비평가에다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폼페이, 카이사르, 브루투스, 기타 수많은 역사적 인간들 간의 갈등, 그리고 고대 로마 역사를 이룬 수많은 사건들에 모두 깊이 개입되었다. 그는 길고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작가로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친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는 기원전 43년에 사형당해 그의 손과 머리는 로마의 포름에 있는 연단에 전시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논문 중 하나에서 키케로는 고대 로마에서 그가 실제로 목격한 인간의 6가지 실수를 규정해 놓았다. 2000년 뒤에 나는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그것을 여기 다시 싣는다.
고색창연한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키케로의 6가지 실수에 대한 나의 확신 때문에 내 머리와 손이 우리나라의 연단에 전시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실수 1. 남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은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횡행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야 자신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동기 유발 전문가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처음 한 말은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도 내가 제공하는 삶의 노하우를 제공할 수 없다. 격려 연설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모두 저질이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키케로의 실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건물을 부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파괴된 건물의 소유자들이 파괴자를 괴롭히기 위해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건물을 갖기 위해 일하면서 그 건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수 2.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확실히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했고 그 이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내 스승 한 분이 그걸 매우 간결하게 일러 주었다. 먼저 자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두 번째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걱정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든 없든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큰 실수이다. 실수 3.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해결책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너무 자주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먼 은하계로의 여행이나 타임머신, 광선도 여행 등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케로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미사일, 전기, 상수도, 리모트 컨트롤, 달 표면 산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구호가 하나 있다. 비관주의자가 되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2000년 뒤 여기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수 4.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우리는 귀중한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겉모습에 대한 하찮은 관심, 혹은 입고 있는 옷의 상표 같은 것에 써 버린다.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사소한 다툼에 대해 고민하느라 삶을 소모하기도 한다.
그리고 겉만 우아하게 치장된 이야기들로 대화를 채운다. 자신감과 더불어 이기심은 우리 삶을 움직여 간다. 우리는 지구상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식당에서 5분을 더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고 그 음식의 절반은 쓰레기로 버려진다. 수천 장의 총과 살인자의 손에 불구가 되거나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체념한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이 뒷받침된 사소한 것들을 쫓는 게임에 몰입한다. 실수 5.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정규 교육을 마치면 정신의 발전도 완성된 것처럼 여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졸업 증서나 학위라는 형태의 메달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일단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되면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필요성은 끝나 버린다. 기케로는 노마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을 본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것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게 틀림없다. 멸망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양식을 위해 문학과 정신적인 글쓰기에 빠져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 매일 독서하고 연구하면 모든 방면에서 인생의 경험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하면 대단히 유쾌해진다. 실수 6. 자신이 아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확실히 우리는 이 6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자주 희생을 당한다. 그 결과 긴장과 원한이 높아지고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뭘 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전혀 욕심이 없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캉디드의 마지막 줄에 있는 볼테르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은 양배추가 크기를 원하고 당신은 옥수수 기르기를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식으로 믿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투사하려는 것이 가족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준다는 정부 관리들의 일반적인 실수이기도 하다. 키케로의 6가지 실수를 인생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6가지 제안을 심사숙고해 보라. 자신의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말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는 버릇이 있다면 그걸 깨닫는 즉시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헐어버렸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건물을 크게 짓는 쪽으로 더 빨리 방향을 바꿔가게 될 것이다. 걱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어를 변속하여 그 전술을 구사하라. 이 두 방법이 적정하는 버릇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다.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와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응답을 기다리라. 그래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자신이 쓰는 어휘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완전히 제거하자.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의미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 보라. 이런 더 큰 과업을 위해 방종한 행동들을 버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날마다 정신적인 주제에 대해 쓴 책을 읽거나 가령 운전을 할 때처럼 남는 시간에 테이프를 들을 기회를 마련하자. 정신 수양을 주제로 한 자기계발 세미나나 강좌가 열리면 참석하는 버릇을 들이자. 자기 정원을 가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는지 조사하고 판단하려는 성향을 없애자.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험담하지 말도록 하며 남들도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들이 지금처럼 살거나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늙었다고 믿기에 늙는 것이다. 루이스 캐럴. 아버지 윌리엄 사우디를 사모하며. 늙으셨군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다. 머리는 호호백발 새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물구나무서 계시다니요. 그 나이에 괜찮으세요? 나 젊었을 적엔 아버지 윌리엄이 아들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했다간 머리를 다칠까 무서웠었지. 지금은 조금도 해가 없다는 걸 안단다. 그러니 왜 안 하겠어? 하고 또 할 거야. 늙으셨군요. 젊은이가 말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살이 찌셨어요. 그런데 문간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넘다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젊었을 적엔 마음 어진 아버지가 회색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내 팔다리는 매우 부드러웠지. 이 연고를 사용했단다. 한 개 1실링인데 2개만 살래. 늙으셨군요. 젊은이가 말했다. 그리고 턱이 너무 약해서 쇠기름 말고 다른 것은 드실 수 없어요. 그런데 뼈와 부리를 가진 거위를 전부 다 드시다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드셨어요? 나 젊었을 적엔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법에 마음이 끌렸지. 그래서 아내와 송사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했단다. 그것 때문에 턱에 근육이 생겼고 그 힘은 이후에도 줄곧 유지됐지. 늙으셨군요. 젊은이가 말했다. 뜻밖이네요. 눈이 예전과 한결같다는 것이. 그런데 뱀정어를 코끝에 세우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영리해지셨나요? 질문에 3번이나 대답했으니 이제 충분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까불지 마. 그따위 얘기를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어. 꺼져. 안 그러면 아래층으로 차버릴 거야. 찰스 도지스는 수줍음 많은 영국 태생의 수학자이자 사진가요, 소설가였다. 그는 한쪽 귀가 멀었으며 말더듬이 없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해 어린 친구들과 함께 자주 피크닉을 떠났다. 그리고 피크닉을 즐기는 동안
앨리스와 지하세계 모험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곤 했다. 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출판한 지 25년 뒤에 이렇게 회상했다. 어떻게든 새로운 이야기를 짜내려고 궁리한 끝에 뒷이야기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이 여주인공을 일단 토끼굴 속으로 내려보냈죠. 여주인공인 앨리스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되었다. 그리고 찰스 도지스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어린이 책 저자 중에 하나인 루이스 캐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인용된 글은 1862년 찰스가 옥스퍼드에서 템스강을 보트로 거슬러 올라가 강투기로 피크닉을 갔을 때 동행한 어린이들에게 처음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읽고 있다. 아버지 윌리엄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유머 있는 필체로 묘사한다.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를 늙고 말라빠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에 대한 아버지 윌리엄의 대답은 우리의 육체가 담고 있는 늙지 않은 영혼에 대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첫째, 우리는 늙었다고 믿기 때문에 늙은 것이고, 둘째, 우리는 뭐든 우리가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윌리엄은 아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자신의 젊은 날을 인용하면서 대답한다. 아들은 그 대답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자꾸 비꼰다. 그는 물구나무를 서 있다. 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젊은 날의 생각을 늙은 나이가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뚱뚱하지만 그는 뒤로 공중제비를 넘으며 약한 턱으로도 뼈를 씹는다. 루이스 캐럴이 쓴 글의 묘미는 그 비꼬는 반어법과 엉뚱한 생각에 있다. 그는 우리에게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젊은 세대들이 비웃고 오해하는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체를 사용할지는 늙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내 몸속에 나이 들고 노쇠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활기차게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내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윌리엄의 대답에서 다시 깨닫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그의 조언을 매일 따랐다. 육체가 어떤 병을 겪게 되더라도 매일 밖에 나가 뛸 것이라고 내 몸에게 말해왔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가능하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고 내 몸에게 말한다. 나는 몸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복부 근육 단련, 농구, 축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곁에서 함께하라고 말한다. 인생의 단계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에 맞춰 나이 먹은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쉽게 굴복하고서 자신을 노인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붙인 그 딱지로 인해 가치없고 병약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아버지 윌리엄의 예를 택할 수도 있다. 몸이 만약 거절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내가 충분히 살다 가는 걸 넌 막을 수 없을 거야. 아버지 윌리엄의 내가 얻은 두 번째 메시지는 전문적인 한 영역에만 자신의 한계를 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성인으로 그리고 운동가로 두 가지 모드에서 뛰어날 수 있다. 위대한 작가나 위대한 연설가는 있지만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나기는 어렵다고 한다. 작가란 내성적이고 글로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연설가란 사람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건 역시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나는 그 둘을 다 선택했다. 그것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낭만적인 소설뿐 아니라 시도 좋아할 수 있다. 실존주의에 대한 그룹 토론을 즐기는 동시에 디즈니랜드의 가상세계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해 독방에 틀어박힐 필요는 없다. 당신의 타고난 관심사 한두 가지를 찾아내 그것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 어떤 영역이든지 당신은 그 안에서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당신은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충적인 존재다. 젊은이들이 나이를 생각하시라고 말한다면 루이스 캐럴이 그의 미친 듯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다혈질의 인물, 아버지 윌리엄을 기억하자. 물구나무를 서고 젊은 비판자 앞에서 공중제비를 돌며 그에게 까불지 마라, 꺼져, 안 그러면 아래층으로 차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말이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 몸에게 말을 걸자. 그리고 몸이 거부하더라도 억지로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자. 침대에 포근히 묻혀 살아가는데 몸이 익숙해져 있더라도 걷고 뛰고 매일 운동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한계가 있다면 딱지를 붙이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자. 나는 뭐뭐에는 능수치 않다 거나 나는 뭐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라는 식의 말들은 단지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하기로 결정한다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의 상태를 최대화하도록 고안한 자기개발 계획을 만들고 매일 그대로 실행하자. 양궁, 브릿지 게임, 요가, 명상, 태권도, 테니스, 무용 혹은 전에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관한 강좌를 들어보자. 신이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대 늙었을 때 피에르 드 롱사르의 시를 흠모하며 그대 늙어 머리 휘어지고 잠이 많아져 난로가에서 끄덕이며 졸게 되거든 이 책을 꺼내어 천천히 읽고 한때 그대가 지녔던 부드러운 눈빛과 깊은 그림자를 떠올려 보라. 얼마나 많은 이가 좋아했던가. 그대 기쁘고 우아한 순간들을 참사랑이든 거짓사랑이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대가 지닌 순례자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늙어 변해가는 얼굴에 깃든 슬픔마저 사랑했음을. 그리하여 붉게 달아오른 난로가에 몸을 굽히고 죽음은 애처롭게 중얼대 보라. 어떻게 사랑이 저 산 위로 훌쩍 달아나 별무리 속에 그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앤 그레고리에게. 그 아름다운 밀랍빛에 지렁이 귀가린 머리 때문에 절망에 몸을 던진 젊은이는 결단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금발머리가 아니라. 하지만 난 염색약을 구해서 거기에다 물을 들일 수도 있어. 갈색, 흑색 혹은 붉은색으로. 그래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도 있어. 내 금발머리가 아니고. 난 어젯밤에 한 신앙 깊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가 성구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말해준 것은 나의 사랑하는 이여 하느님만이 외로운 그대 자신을 위해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대의 금발머리가 아니라.
매혹적인 신비주의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지혜와 형제를 추구했으며 물질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혼의 울음에 대해 글을 썼다. 가장 중요한 현대 시인 중 한 사람이며 극작가로도 유명한 예이츠는 아일랜드가 1922년 자유국가가 되었을 때 아일랜드의 국민정치가가 되었고 192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연금술, 점성술과 같은 신비학에 관심이 많았다. 성과학의 대결하는 격변의 전투로 세상을 몰아가는 사악한 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예이츠는 23살에 만난 모드곤이라는 여성에게 한눈에 반했다. 창백한 낯빛의 아름다운 아일랜드 미인이었던 모드곤은 자신의 열정을 조국에 바친 저항군이었다. 그녀는 수차례에 걸친 예이츠의 구애와 청혼을 거절했고 예이츠는 사랑에 좌절하고 분노하면서도 그 마음을 50여 편의 시로 남겼다. 여기 선정된 2편의 시는 육체적 매력 이상의 것에 이끌린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1907년 예이츠는 금발이 아름다운 여인 앤 그레고리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런 글을 썼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하느님만이 외로운 그대 자신을 위해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대 금발머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사랑의 시금석은 용모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비록 나는 그대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듯이 외로운 그대 자신을 위해 사랑하라고 권한다. 1960년대에 내가 의과생이었을 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상담 심리학의 상급 코스에 들어있는 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학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나는 11명의 동료와 함께 자아실현에 대해서 연구했다. 거긴 업무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의 특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상급한 코스의 목적은 자아실현자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더 충만하고 더 철저하게 정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자아실현자들의 특성은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고 목적의식이 있고 교화되기를 싫어하고 모르는 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열정적이고 내부 지향적이고 결과에 초연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등이었다. 매주 우리는 의뢰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학기 중간에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교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였다. 자아실현적 인간이 디너 파티에 도착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는데 그는 청바지에 티셔츠, 스니커, 야구 모자 차림이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30분 안에 답을 쓰시오. 우리 12명은 30분 동안 열심히 써 내려갔다. 그런 다음 교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답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답 몇 개가 있다. 그는 겉모습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듯 행동할 것이다. 그는 자리를 계속 지키며 모인 사람들과 즐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답을 특별히 자랑스러워한 기억이 난다. 자아실현자의 목적의식과 뛰어난 의무감에 대해서 쓴 답이었다. 우리 모두 답안지 읽기를 마쳤을 때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네. 자네들 중간시험은 모두 낙제네. 단 3마디만 쓰면 되는 답이었어. 그러면서 그는 칠판에 3마디를 써 나갔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자아실현적 인간은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의 모습만을 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예이츠가 말한 것도 이런 식의 사랑이다. 도전하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보기 위하여 육체적인 외모보다는 영혼에 대한 총체적인 애정을 느끼기 위하여 오로지 외모와 관련된 상품 광고로 우리를 폭격하고 있는 사회에 도전하자. 우리 사회 사고방식으로 보면 주름살은 감추거나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하얗게 샘머리 칼도 숨겨야 한다. 자연스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흔적은 모두 감추어야 한다. 외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기 위해 피상적인 인간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예이츠는 그런 광고의 메시지 너머를 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같이 노는 친구의 피부색이나 눈의 모양새에 신경 쓰지 않던 때가 있었다.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는 포장 안에 있는 영혼보다는 점점 담고 있는 용기의 외양을 보고 구별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예이츠의 시 비잔틴 왕에는 어떤 식구보다도 강렬한 연이 있다. 늙은이는 다만 쓸모없는 것일 뿐, 지팡이에 걸쳐놓은 누더기 코트일 뿐, 죽어 없어질 육신의 옷에 누덕누덕 기운 자국을 위해 영혼이 손뼉치며 점점 더 소리 높여 노래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육체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모두 지팡이 위에 걸쳐놓은 누더기 코트가 되어가고 있다.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을 사랑한다면 사실 인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영혼이 손뼉치며 노래할 때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된다. 예이츠는 먼저 피상적인 것의 너머를 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한 뒤 피상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지점에까지 도달하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동안에 자신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자기 영혼이 손뼉치게 하라. 영혼이 당신의 박수를 받게 하라. 신이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라. 외로운 자신을 위해.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자신을 영혼을 가진 육체로 보지 말고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자. 나이 들어가는 흔적을 가치 있는 훈장으로 보자. 나이 들지 않고 유언도 하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부분 속에 들어가 나이의 흔적 이상의 것을 보려고 노력하자. 영원한 젊음에 매달리고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매일 부추기며 당신의 의식을 끊임없이 폭격하는 광고를 무시하자. 외모 때문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자신의 개성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자. 바보들의 감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자주 읊어보자. 지금의 내가 바로 나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보자. 우리는 피상적인 특징만 보도록 훈련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자.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화제로 삼자. 외모를 강조하는 잡담에 끼어들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당신이 느낀 것을 말할 때는 그들의 외모를 강조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강조하자. 그들의 영혼이 주차되어 있는 차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행복한 이기주의자.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옮긴이는 오현정,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책으로 전 세계에서 3,5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는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에 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의 결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춥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모두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삶, 즉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생각은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모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오로지 나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하나, 먼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셋,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나다. 넷,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다섯,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내가 원한다면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여섯,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세상이 정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난다. 일곱,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덟,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아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나를 신뢰하며 독립적인 삶을 산다. 열,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 뒤를 돌아다 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죽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제이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신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지배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해왔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죽음의 신을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회상한다. 만일 내 일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다시 말해 그동안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 결국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껏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곧바로 억제해왔는데 실은 그런 충동이 오히려 진짜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 아닐까? 직책도, 생활과 가정사도, 사회적 또는 직무상의 이해관계도 모두 가짜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성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는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덧없게 느껴졌다. 지켜야 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 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신쩍음, 그리고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 수칙이랍시고 일러주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 분명한데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은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추상적인 등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울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똑똑함에 대한 그런 통념 때문에 정규교육과 우수한 성적을 자기 성취의 진정한 잣대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식계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 수학, 과학, 풍부한 어휘, 잡다한 기억력, 속독 등의 귀재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게 됐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에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따라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깔을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나이듦,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 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당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 황홀, 기쁨뿐 아니라 화, 두려움, 증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슬퍼하고 이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 행복한 일이 생기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뜨릴 수 있다. 간단한 3단 논법을 이용해보자. 이성적, 감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첫 번째 3단 논법은 논리적이지만 두 번째는 비논리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할 때에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3단 논법에 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숭이나 두더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스스로 감정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만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당신의 상태는 금세 나아질 것이다. 허나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나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이 아닌 조건부 실험 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다.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소전제도 상식을 동원해 따져보면 별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은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소전제는 진실 안에 들어앉은 셈이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3단 논법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여 적용해보자. 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매우 불행했다.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로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불행했을까? 불행할 턱이 없다.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실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존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존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존의 생각이다. 더욱이 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바로 이 이치는 모든 상황, 사물, 개인적 시각에 적용된다. 누군가가 죽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불행하지 않다. 따라서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그 자체에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속성이 없다. 우울은 인간 특유의 감정일 뿐이다. 만약 내가 태풍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분이 처지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태풍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왜 구태여 우울을 택해야 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3단 논법의 진리를 따라가 보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온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다. 우리들은 감정은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게 하는 숱한 변명들을 배워왔다. 우리가 이제껏 거듭거듭 사용해온 그런 변명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계속 늘어놓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위의 변명에는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그리고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 써보자.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어쩌면 첫 번째 목록의 변명들이 그저 표현상의 문제일 뿐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변명들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 만약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왜 두 번째 목록의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틀에 박힌 문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목록의 사고를 가르치고 두 번째 목록의 논리를 꺾어버리는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명료하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이 이상하다고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지, 나를 맥빠지게 하는 기분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인지. 행복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꾸밈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방식을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은가? 자동차 운전 교습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가?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다리는 2개뿐인데 작동시켜야 할 페달은 3개다. 처음에는 조작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다. 클러치를 서서히 놓고 앞불싸 너무 빨리 뗐다 싶더니 심하게 덜컹거린다. 클러치를 늦추면서 그와 똑같은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오른발을 브레이크에 올린다. 하지만 클러치도 작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덜컹거린다. 줄곧 머리를 써서 생각하기 때문에 두뇌에 무수히 많은 신호가 전달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스스로 의식한 다음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다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차에 올라타 부릉 떠날 날이 온다. 당황하거나 덜컹거릴 일도 동작을 일일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제 스틱 자동차 운전은 나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생각하고 다시 주지시키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서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 있다. 그 과정은 감정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평생 단련시키면서 체득한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 역시 깨우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치과에 가는 것이 어쩐지 기분 나쁘게 아픈 경험이라며 진저리를 친다. 항상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나는 그 드릴 소리와 느낌이 싫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은 모두 학습된 반응들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 전체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즐겁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례로 드릴이 부르르 떠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정신을 훈련시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색다르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는 일이란 종전에 갖고 있던 느낌에 매달려 무조건 참고 감내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미있고 또 생산적인가. 그래도 여전히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의사가 드릴을 쓰면 여전히 기분이 나빠져 라며 회의적인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운전교습을 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믿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계속 반복해서 노력할 때 생각은 단단한 믿음이 된다. 겨우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체념해버린다면 무엇도 소용없다. 그저 사이즈가 맞는 옷 고르듯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복하겠다는 내 마음속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 따위는 모두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나의 의지다. 아직도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라.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한다든가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수일 동안 서 있어야 한다든가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빼앗기고 특히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억지로 먹도록 강요당한다든가 스스로를 구박하는 정신적 고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고문을 당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들.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상당히 빨리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동정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저 체념하고 불행한 삶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당신 앞에 걸리적거릴 것은 하나도 없다.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성취적인 행동을 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요즘 같은 때에 차를 끌고 거리에 나서면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당신은 화를 내고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퍼붓고 동승자에게 화풀이하고 사정거리 안에 있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게 마구 짜증을 내는가? 또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교통체증 속에서 어떻게 흥분을 안 하고 배기겠느냐는 등, 앞뒤로 차들이 꽉꽉 막혀 있으면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항변을 늘어놓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해진 사고방식이나 교통체증에 대한 일정한 행동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는 무언가 다른 일을 생각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자신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다. 그런 훈련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를 통해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이를테면 휘파람이나 노래를 불러보자. 또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화를 밖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보면 32까지는 좋게 씹어삼킬 수 있다. 교통체증을 좋아하게 될 수는 없다 해도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상태가 누그러진다. 예전에 자기 파괴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전하고 새로운 감정과 습관이 서서히 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도 즐겁고 도전할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분한 모임이나 회의도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다.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흥미를 돋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잘 지켜보다가 화제를 전환시킬 만한 말을 던져본다거나 소설의 첫머리를 써본다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 생각을 활발하게 바꾼다는 것은 골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참신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라. 화를 내봤자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삶에서 극히 사소한 비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을 짜라. 그저 안달복달하지는 말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결국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를 내지 않는 멋진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 장기 기능의 이상 때문이 아닌 질병들이 많이 있다. 그런 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생리학적 장애로 발병하지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는 대체로 두통, 요통, 궤양, 고혈압, 뾰루지, 피부 발진, 심한 복통, 일시적인 통증 등이 있다. 내 환자 중에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두통을 앓는다고 호소했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45분이면 두통이 시작되길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진통제를 복용했다. 게다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 스스로 두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동정과 연민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고. 그리고 부위를 이마 한복판에서 옆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 설명대로라면 그녀는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여기저기로 옮기면서 두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6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누운 채로 두통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두통이 다른 부위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을 새롭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두통이 기대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종양, 감기, 관절염, 심장병, 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겨왔던 암 같은 질병조차 사람들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연구진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 병을 원치 않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 내부에 숨어서 생명을 좀먹고 있는 요인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믿고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뇌를 통제하고 자기 관리를 마인드 컨트롤과 동일시하면서 고통을 치료한다. 인간의 뇌는 100억 개 정도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10억 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매초 10가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저장 용량이다. 이는 100조 단어에 상응하는 정보량이지만 사람들은 그 용량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뇌는 어딜 가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막강한 도구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환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질병을 스스로 부르는 환자들의 사례는 많다. 무언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원인 불명의 병을 앓게 되는 사람도 있고, 결코 아파서는 안 될 상황에서는 발병이 지연되다가 그 상황이 종결되자마자 갑자기 열이 나고 쓰러지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다. 내 환자 가운데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36세의 남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한 달 보름 후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약속한 날을 하루 앞두고 그는 열이 펄펄 끓더니 주체할 수 없이 토하기 시작했다. 그 증상은 계속 반복됐다. 겨우 몸을 추스르는가 싶으면 또 감기에 걸리고 소화불량이 찾아왔다. 그는 병을 스스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책감, 불안, 망신, 이별에 동반되는 미지의 상황에 부닥치느니 차라리 몸이 아픈 게 속편했던 것이다. 이런 TV 광고 문구가 있다. 나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이제 제가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먹습니다. 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떤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대신 자신을 통제해줄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메시지의 함축된 의미는 뻔하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나 사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감옥수라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운명을 개선시키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인데 말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원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은 아닐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제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판별해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다. 우리는 분노, 적개심, 수치 등의 감정들이 때로는 느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될 때다. 무기력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소극성에서부터 우유부담과 망설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당신은 화가 나면 말이나 감정 또는 행동을 아예 접어버리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당신은 쑥스러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러면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어야 할 경험까지 놓치게 되는 셈이다. 미움과 질투로 몸져 눕거나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에 느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없거나 배우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은 무기력의 징후들이다. 무기력이란 그 정도가 심각하든 경미하든 내가 원하는 정도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어떤 기분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든다면 그런 감정을 몰아내야 할 이유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무기력은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매몰 상태를 일으키게 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하는 탄탄한 이유가 되는 셈이다. 혹시 부정적인 감정이 보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테면 화난 목소리로 아이에게 소리치면서 거리에서 뛰어놀지 말라고 강조할 수 있다. 그 무섭도록 화난 목소리가 단지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방편일 뿐이라면,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건전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가 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을 시도해 봐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도 아이를 거리에서 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선택 말이다. 화에 대해, 그리고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을 고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아무런 증상이 경미한 무기력이라고 해도 그 무기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현재와 밀착해 현재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핵심이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순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미래는 다가오면 맞아야 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떤 순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 순간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현재를 깎아내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에 대비하라. 뒷일을 먼저 생각하라.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 내일을 생각하라. 은퇴를 준비하라 등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병폐다. 우리는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당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현재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는 태도다. 미래가 다가와 현재가 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또다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이기에 영영 부여잡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기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병은 여러 형태를 띈다. 이런 기피 행태의 전형적인 예 4가지를 들어보겠다. 주부인 셀리포스 씨는 자연에 흠뻑 취하고 현재의 순간들과 교감하기 위해 모처럼 혼자 숲속에 들어가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숲속에 들어와 있으니 마음은 겉돌고 그때쯤 집에서 했어야 할 온갖 일들에만 정신이 팔린다. 아이들, 장보기, 집, 세금 납부 등 모두 괜찮을까? 이렇게 이미 했어야 할 일, 아니면 숲을 나간 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린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상황에 사로잡혀 사라진다. 결국 자연 속에서 현재 순간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좀처럼 먹기 힘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셈이다. 미혼인 샌디 쇼 씨는 휴가 동안 어느 섬에 가서 줄곧 혼자 선탠을 했다. 몸에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지게 선탠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미래의 순간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순간이 현재로 다가오면 그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없었음을 한탄할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기여한 바가 크다. 어느 선로션 제조회사는 이런 마케팅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집에 돌아갔을 때 주위의 시샘을 한 몸에 받을 겁니다. 닐 프레이어 씨는 발기부전 문제가 있다. 그는 아내와 현재의 순간들에 부대끼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서 떠돌며 어느덧 현재는 사라지고 만다. 마침내 간신히 현재에 집중하려 애쓰며 아내를 막 끌어안으려 하면
그는 아내를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한다. 한편 아내도 마찬가지로 헤어진 옛 애인을 떠올린다. 고등학생인 벤 피셰는 교과서를 보면서 책에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 자신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겨우 3페이지를 읽고서 마음이 어느덧 콩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다. 눈으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책을 본다고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었을 뿐 그의 현재 순간들은 간밤에 본 영화 생각이나 내일 치를 쪽지 시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힘껏 들이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자.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현재의 기피증은 미래의 이상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래의 어떤 기적 같은 순간에 인생은 역전될 것이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졸업, 결혼, 출산, 승진 등 인생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될 거야 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상했던 기대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날 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라. 그토록 기다렸건만 황홀한 무아지경이나 실신할 일도 없다. 대신 왜 사람들은 그걸 두고 그토록 야단법석을 떠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분만 남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만이 전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어떤 상황이 기대에 어긋날 경우 이성화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악순환을 생활화해서는 안 된다.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미국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사절들에서 이렇게 충고했다.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가졌건을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는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다. 살아라.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처럼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미 해버린 일에 대해 후회할 일은 별로 없다. 가슴에 굽이굽이 한이 되어 남는 것은 대개 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요지는 명백하다. 실행에 옮겨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라.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잡아서 음미해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자신을 망치는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영영 놓치고 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